자, 부가치세 신고납부 9월 27일 5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중개무역 방식 수출과 위탁 판매 수출 우리 공부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위탁 판매 수출은 공급 시기가 네, 그렇죠.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왜 이런 걸까요? 그렇죠. 위탁 판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보냈지만 이 A 국가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 B 국가 또는 C 국가 또는 타 국가에다가 판매를 할 거잖아요. 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팔리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모두 다 가세를 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A 국가가 자신의 어떤 마케팅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판매 단가를 다르게 또 책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외국 인도 수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인도 수출은 어떤 B 국가에서 우리랑 수출 계약을 이렇게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연하겠죠. 위탁 판매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수입하는 국가와 우리 국내 사업자가 해당 당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계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계약을 이렇게 맺죠. 네. 자,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용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중개무역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국내에는 없습니다. 물건이요. 그렇죠?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자, 이 A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중개무역 방식 수출처럼 이렇게 A 국가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B 국가랑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A 국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거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 계약 맞고 선적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A 국가는 선적한 물건을 B 국가에게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이 수입 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수출 대금이죠. 국내 업자 기준으로는 수출 대금이고 그리고 B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 대금입니다. 이 대금을 이 B 국가로부터 이 국내 수출자가 바로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중개무역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A 국가, B 국가 모두 다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맺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도 수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B 국가에게 우리가 수출 계약을 받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입 대금 또는 수출 대금을 바로 받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이 건설 장비 있죠. 이거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A 국가에 있는 게 사실 우리 국내 업자의 물건인 거죠. 이미 가 있는 거죠. 가 있는 거예요. 요거 그 중개무역 방식 수출 같은 경우에는 A 국가에 물품을 보내달라는 거고 우리가 사서 보내는 거고 지금 외국인 수출은 이미 해외에 내 물건이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로 간다고 해서 외국인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 건설 장비 같은 거를요, 국내에 이렇게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다른 국가로 이렇게 인도할 때 그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 시기는요, 그렇죠. 인도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 인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아가 인도될 때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중개무역 방식 수출은 국내에만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물건을 사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선저기를 따라가는 거고, 위탁 판매 수출은 팔린 거 가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팔린 거, 그러니까 확정되었을 때, 그렇죠? 팔린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 말은 법령으로 공고가액이 확정되었을 때, 이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거고, 외국 인도 수출은 말 그대로 실제로 외국에서 인도가 될 때, 그때 그 제야가 인도됐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탁 가공 무역 방식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탁 가공 무역 방식 수출은요, 자,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입니다. 자, 도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강호업자는 A 국가입니다. A 국가. 자, 이 A 국가,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겠죠. 여기가 인가공업자가 됩니다. 자, 수입자. 자, B 국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우리 B 국가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수입을 하고 우리는 B 국가에다가 수출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수출 계약은 최종 우리 수입 국가랑 하는 겁니다. 자, 위탁 판매 수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종 수입자랑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수출 계약을. 그리고 이 A 국가, 인가공업자, 그러니까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와 인가공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 가공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자재를 인도를 해줍니다. 원자재를 인도를 해줘요. 자, 이 원자재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물건들을 가공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가공업자는 물건을 만들고 그 완성품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A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이 수출업자가 이야기하는 최종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의 물건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야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도 제야가 인도될 때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취지나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암기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 수출과 관련된 어떤 업종을 취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른다면 일단 실무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제야의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죠?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지금 여기까지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다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인 공급 시기예요. 자, 용역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 자, 첫 번째, 명물을 제공하고 나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로 일을 한다면 그 몸뚱아리로 일을 완료했을 때 그때 돈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우리가 뭐 완성도 뭐 기준 조건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용부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일이 완료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뭐 시설이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용역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용역의 이번에는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우리 용역의 공급은 원칙을 따라갑니다. 네, 모든 일이 완료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자, 하지만 장기 할부 용역 또는 어떤 조건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자, 우리 재하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거냐 자,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거 네,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기니까 그냥 완성도 기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계속적 공급 이렇게요. 그리고 기타 조건부 판매입니다. 자, 기타 조건부 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됐나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타 조건부 판매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용역의 공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 할부 용역. 자, 동일하다, 그죠? 요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또 조건부 용역입니다. 조건부 용역. 조건부 용역. 그리고 계속 이건 없으니까 계속적 공급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표시가 나나요? 자,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자, 요게 다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요게 다른 것이 차이가 나나요? 이 용역의 공급은 그냥 조건부라면 그냥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아의 공급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조건부 요것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기타 조건부는 요겁니다.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나머지는 똑같아요. 계속적 공급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알아봐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좀 특이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제하의 그 공급 시기에서 받지 않았던 것.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의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를 하고 나면 자, 이런 조건 한번 볼까요?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자, 이런 조건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자, 보증금을 1000만 원 내고 이제 월 차임으로 50만 원을 계속해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월세 50만 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원칙적인 가세 표준에 반영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보증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보증금 자체는 지금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의 성격입니다. 자, 따라서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을 수취하고 있는 동안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입을 한다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로 부가가치세를 가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율로 돌렸을 때 나오는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간주임대료 그리고 계속적 용역, 그러니까 요거 선불로 받은 경우에요. 선불로. 네. 이 선불이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3개월치 임대료를 미리 지급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차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 50만 원, 그리고 2월 1일 50만 원, 그리고 3월 1일 50만 원을 주고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게 됐어요. 1월 1일 날에 그냥 150만 원을 모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4월 1일 그리고 7월 1일, 그래서 7월 31일, 자, 요렇게 주기로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4월 31일, 네, 요렇게요. 그래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50만원, 그리고 4월 1일. 자, 요렇게 하는 거지만 1월 1일 날에 200만원 모두 선불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임대인은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자, 공급 시기가 이런 식으로 선불로 받고 우리가 임대를 줬다.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가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1월 1일 5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1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150만원만큼은 1기로 들어가는 거고 1기 예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4월 1일에 50만원 받은 거는 가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기 확정 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에 200만원 모두 선불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150만원은 1기 예정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고, 나머지 잔액 50만원은 1기 확정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이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제하의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와 똑같습니다. 네,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대신에 일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일은 완료가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우리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급 시기를 짧게 살펴봤지만 생각보다 공급 시기는 굉장히 내용도 많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해놔야 됩니다. 요 내용이 나중에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요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영세율하고 면세는 왜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우리 앞 시간에 공부를 좀 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 총론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세율 제도가 있고, 왜냐하면 생산지국에서 가세를 하게 되면 제가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자, 영세율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제한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공급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 환급시켜줌으로써 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일반 사업자가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이거 표로 만들어야 되나?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표를 만듭시다. 자, 여기에서 자, 이거를 우리 매출, 매입, 그리고 자, 매출세액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네. 자, 매입세액 그리고 납부세액. 자,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할 때 100원에 매입을 한번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10원이 발생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환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환급을 받습니다. 자, 매입해서 자, 우리가 수출하면 이라고 한번 해봐요. 자, 이 100에 사서 우리가 10원에 대한 부가치세를 부담을 하고 이 10원을 환급받습니다. 수출하면 아니고 공급하면, 일반 사업자니까 공급하면. 자, 그리고 우리는 이 100에 사온 것을 만약에 150원에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세액이 15원이 발생해서 이 15원을 우리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5원만 납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요. 자, 근데 영세율 사업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세율 사업자.
자, 이 영세율 사업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수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매출 세액이 0인 거죠. 왜냐하면 세율이 0%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거죠. 결국 10원을 환급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아셨죠? 요 차이. 이 영세율 사업자는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는 어떤 특정한 제한이나 어떤 용역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치세, 가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납세 의무가 면제되고 대신에 그 전 단계에서 매입을 할 때 부담한 이런 매입세액이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면세는 우리가 그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입세 공제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면세 사업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면세 사업자. 자, 이 면세 사업자는 100원에 매입을 해서 부가치 10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자, 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잖아요. 자, 150원에 공급을 했어요. 자, 매출세액은 0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면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10% 세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영세율은 이 영세율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면세 사업자는 면세가 됩니다. 면세. 그래서 공급할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급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납부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유출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입 금액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유입 금액은 자, 첫 번째 매출액, 두 번째 매출세액. 이거 좀 줄일까요? 자, 유입 금액을 적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1번에 매출액 얼마 들어오죠? 매출액이 150원이잖아요, 그죠? 자, 150원이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매출세액입니다. 자, 이 매출세액은 15원이 더 들어옵니다. 15원. 그리고 우리가 유출되는 금액을 보도록 합시다. 유출 금액. 자, 첫 번째 매입액이 있습니다. 매입액. 얼마에 매입했다고요? 1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100원에. 자, 두 번째. 자, 매입세액이 또 나가겠죠. 얼마요? 10%인 20원이 나갈 겁니다. 10원. 그리고 세 번째. 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얼마를 납부한다고요? 5원을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입금액에는 165원이 돈이 들어오고요. 이 유출금액의 합계는 115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순현금 유입액은 얼마죠? 165원에서 115원을 차감하게 되면 순현금 유입액은 50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영세율 사업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입금액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매출액. 자, 매출액이 수출을 하고 150원입니다.
150원. 두 번째, 매출세액입니다. 당연히 영세율이기 때문에 없겠죠. 0원입니다. 그래서 유입금액의 환급액이 있구나. 환급액. 세 번째,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이게 10원입니다. 그래서 유입금액은 합계액이 16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유출금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입액입니다. 매입액은 100원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100원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매입세액도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매입세액은 10원입니다. 자, 합쳐서 이 유출 금액은 110원이 되겠네요. 자, 이러면 실제 순현금 유입액은 50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면세사업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입금액. 자, 첫 번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150원이 들어오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매출세액은 당연히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납부할 게 없겠다. 그죠? 그리고 환급받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실제 유입금액은 150원입니다. 150원. 자, 유출금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입액입니다. 자, 매입액은 100원 주고 매입을 했다. 그죠? 두 번째, 매입세액을 부담합니다. 1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계액은 110원이 유출금액이 되고요. 순현금 유입액은 40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도 면세가 아닌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제야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입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지만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제야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매입세액을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순현금 유입액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금 유입액이 동일하죠. 네, 동일하죠. 네, 동일한데 이 면세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가 이 순현금 유입액을 맞추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매출액을 올려버립니다. 그것을 한수효과 또는 누적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추석 과제물은 우리 10월 1일까지 금요일까지 반드시 늦지 않게 그렇게 제출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이 5주차고 이제 곧 있으면 곧 중간고사가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그 학교에서 지침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대면으로 전환이 된다면 대면 시험에 맞게끔 준비를 할 거고,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제가 또 리포트 주제를 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이번 한 학기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